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경매의 편견들입니다. 경매의 편견들. 제가 기초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책 표지에도 보시겠지만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마인드가 핵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경매 성공 사례. 예, 성공 이렇게 했다. 또는 권리 분석 사례. 그 이상의 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답이면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학문이라면은 이렇게 기초부터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학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 공식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내가 배웠다. 돈 버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식에 관해서 뭔가를 들었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주식으로는 뭐 공부를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부자가 안 되죠. 그럼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매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으로 배웠다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 이유가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력이 좋아도 가르치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말이 이제 우둔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아는 거에 이상을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어떤 경매 교육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협회에서는 주로 보면은 교육 과정을 왜 이렇게 잡았냐? 지식 분야 있고 실무 분야 있고 그 다음에 기초반 있는데 기초반의 내용을 겨우 물론 입찰서류 작성법도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강으로 빼지만은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배운다. 마인드에 대해서 배우는 게 기초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기초반에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이나 실무 분야 쪽으로 넘어가면서 기교를 익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실무반을 거치지 않고서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거나 시장에서 보거나 들은 내용은 다 어디까지냐면 권리 분석까지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권리 분석 책이고 어느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해도 권리 분석이고 거기서 뭐가 안 나오니까 재개발, 재건축, 토지 개발 실무, 일평생 토지 개발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건설사 직원도 아니고 그런 거 배우면 뭐 합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를 막 섞어가지고 한다. 일종의 그게 이제 좀 사기죠. 따지고 보면 쓸데없는 거 공부시킨다. 예를 들면 육군이면 총 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비행기 조종법은 왜 배우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관계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으로 표현하는 거는 권리 분석을 하거나 실무 연수를 할 때에는 마인드 교육을 별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에 초급 단계에서 핵심을 심어 놓고 전 교육 과정에서 이 생각을 꾸준히 연결해 나가야 완성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마인드라고 상징되는 게 부자 마인드, 그 다음에 오늘 할 경매 편견, 그 다음에 즐거운 명도입니다. 명도도 마인드가 안 받쳐주면은 매번 싸웁니다. 허구헌날 이렇게 가서 한 건 하면 또 싸우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을 안 벌고 말지 이렇게 힘든 일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 바로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명도라는 어떤 원리를 터득을 하면 법으로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이 경매 전반을 즐겁게 소화를 해낼 수가 있더라. 일단 돈을 벌려면 내가 마지못해서 버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왜 상사가 이렇게 위에서 쪼으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살펴내려고 하다가 야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지. 안 그러면 진즉에 사표 던져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직업이어도 먹고 살려니까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는 부자가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공부든 뭐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즐거워서 하면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돈 버는 것도 경매에서 재미를 느끼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근데 경매는 이상하게 즐거움이 안 느껴진다라고들 합니다. 통상. 처음부터 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죠. 권리 분석이 머리 아프다.
그래서 권리분석 공부 좀 해보려고 어디 돌아다니면 누군가가 다 속 시원하게 야, 그 다음 단계는 이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야. 요거와 요거를 거치면 너는 분명히 고수가 돼.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안내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 학문이면 딱 길이 나와야 되고, 오늘 할 내용은 편견입니다. 일단 편견에 대해서 조금씩 해볼게요. 일단 공부의 필요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법원 경매는 분명히 안정적인 재테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정적인지는 부자 마인드 시간 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경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 않거나 사실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경매를 잘못 이해하면 본인의 경우에 경매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경매 투자를 하더라도 분명히 실패하게 되며, 또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경매 투자로 재산 증식을 하는데 회방을 놓게 됩니다. 좀 이따가 회방 놓는 사례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겁니다. 경매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극복해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체를 왜곡해서 알게 된다 이러죠. 예를 들면 눈먼 봉사가 4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귀를 만지고는 부채라 그러고,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는 기둥 같다 그러고,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뱀 같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눈을 뜬 정상인이 딱 보면 어떻습니까? 뭡니까? 코끼리잖아요. 네, 코끼리죠. 코끼리지 뱀도 아니고 부채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경매가 뭔지를 잘 몰라요. 첫째, 이게 코끼리인지 뱀인지.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경매는 남의 집을 뺏는 것 같다. 왠지 죄의식이 좀 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망한 집에 들어갔으니 이거 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재수 없는 집이 나왔으니까 오죽 재수 없었으면 그 집에서 망했을 거냐. 그러니까 내가 또 사면 또 망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 해보셨던 분? 젊은 분 아니고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보셨어요? 네. 아니면 그 남의 집을 뺏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가슴이 좀 저려요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다들?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이제 나온다. 네. TV 같은 데는 가끔 나오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집행까지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벌써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벌써.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경매에 대해서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설픈 동정심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재수 없는 집이 나온 거다. 또는 왠지 모르게 남의 집을 뺏는 것 같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매라는 거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죠. 그 다음에 법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처음에 법원 경매 시장이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안 빌려줬으면 경매는 시작도 안 되는 거죠. 시작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1억을. 근데 채무자가 돈을 잘 안 갚았겠죠? 안 갚으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는 채권자가 잡아다가 노예를 시킵니다. 노예. 그죠? 때리잖아요. 최근에도 막 때리잖아요. 옛날에는 때리기만 한 게 아니고 부인이나 자식도 데려다가 팔거나 일을 시킵니다. 그죠? 그럼 지금도 새우잡이를 태운다든가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도 팝니다. 장기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막는다?
국가가 막습니다. 하지 마라. 국가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 해라. 때리지 마라. 말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은 누군들 돈을 못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마. 어떻게요? 예, 법으로 해줄게. 법으로 어떻게? 경매시장을 한번 내가 열어줄게. 경매시장을 내가 열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팔리면 되겠네요. 채무자 집이 3억이면, 빚이 2억이면, 일반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빚을 제하고 1억만 주면 되는 깔끔한 시장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압류나 가압류 한 개만 걸려도 일반 중개업소에서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3억짜리가 2억이 빚이니까 사장님 그냥 원래 3억짜리인데 2억 한 7천까지 내가 다운해서 줄 테니까 사세요. 이런 얘기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혹할 줄 모르나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한다 그럽니다. 압류가 겁도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불안한 것도 있죠. 살려고 딱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잔금 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가압류가 하나 잡히면 어쩔 겁니까? 그죠? 그잖아요. 가압류 이해 안 되십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거래 자체를. 그래서 경매 시장이 열렸고 이게 시장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을 열게 되고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경매 시장을 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열었죠? 경매 시장의 연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법원, 채권자, 채무자. 이 세 사람이 경매 시장의 생산자죠. 상인입니다. 경매시장의 상인이죠. 그래서 장사꾼이 상인이 이렇게 시장을 열었으면 누가 필요합니까? 손님이 필요하죠. 손님. 상인을 시장을 열었으면 손님이 필요하죠. 손님. 그러면 손님은 누굽니까? 손님은 낙찰자입니다. 낙찰자가 손님이죠. 낙찰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되더라.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낙찰자를 부르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1번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우리 왜 장사꾼 하면 신문 광고 내잖아요. 백화점에 봄철 정기 할인 특혜 그런 거 하죠? 70% 할인, 뭔 할인 이렇게 하듯이 뭐 합니까? 야, 한 달에 한 번씩 20%씩 대박연 세일 해주마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30%씩도 할인도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광고도 내고 할인한다라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꼬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낙찰자가 이렇게 혹하려고 하다가도 야, 그거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떡하냐? 안 나가면.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내가 권총을 한 자리 줄게. 그 권총이 뭡니까? 법으로 의한 명도죠. 인도명령. 인도명령입니다. 그런 게. 인도명령. 법으로 하는 인도명령이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채권자, 채무자에 의해서 시장이 열렸고 그 열린 시장을 손님을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문 광고도 내고 20% 30%씩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법으로 인도명령 등 즐거운 명도, 그러니까 신속한 명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경매 사자 관계입니다. 네 명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사자 관계. 경매 사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이게 경매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뺏는 게 아니고
채무자한테 빌려준 채권자의 빚을 받아주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시장이 열린 것이고 그 시장 속에서 낙찰자는 굉장히 귀중한 구세주와 같다. 구세주와 같습니다. 구세주. 만약에 낙찰자가 안아주면 이 시장은 처음부터 아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장이죠. 그리고 내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1등이 됐단 말은 뭡니까? 2등보다 좀 더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1등을 안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1등이 돼서 이 집은 어차피 소유권 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국가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한 번이라도 유찰이 안 되고 따가기를 바라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한 번 떨어지면 또 2회, 3회 되면은 계속 법원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 송달을 해야 됩니다. 등기우편을. 계속 해야 되죠. 피곤한 문제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덜 유찰이 됐을 때 자기가 빌려준 돈을 빨리 받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낙찰됐을 때 자기 빚을 더 많이 덜 수도 있더라. 이왕이면 3억에 낙찰되면 좋지 2억에 낙찰되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또 별도로 갚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집을 쫓겨나기 싫어서 우는 거는 별개의 문제. 채무자에게 본질적으로 좋은 거는 더 높은 가격에 더 빨리 낙찰되는 거죠. 그럼 낙찰자는 뭡니까? 이왕이면 유찰이 더 많이 되는 물건을 원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낙찰자는 이 세 명에 의해서 구세주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구세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횡재한 사람은 누굽니까? 횡재한 사람? 가장 횡재한 사람은 누구죠? 낙찰자. 요 세 명은 요거 한다고 돈 번 거 있어요? 한 푼이라도? 번 거 없습니다. 낙찰자만 돈 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재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수 있는 사람. 낙찰자. 그러니까 가장 재수 있고 가장 횡재한 사람 입에서 뭐라고 나온다? 야, 이 집은 재수 없는 집이니까 내가 사서 재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지식경제부 공무원을 응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5천짜리를 한 3억 얼마에 해준 게 있어요. 목동역 9호선 앞에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남는다고 눈이 확 뒤집혀요. 뒤집혀도 공무원은 좀 차분히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눈이 확 도는데 그 사람들은 살짝 돌다가 일을 이제 진행을 하던 과정에 누가 반대를 하냐면 아빠가 반대를 합니다. 아빠가 그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돈이 필요하면은 내가 몇천 대주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갈 것이지 뭐하러 경매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매는 남의 집을 뺏는 것이고 재수 없는 집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미 이제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경매 투자를 시작도 못 합니다. 대체적으로. 티는 안 내도 저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를 못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은 권투 선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투 선수가 내가 얘를 죽여야지 하고 뻗는 힘하고 얘를 맞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뻗는 주먹하고 두 개의 주먹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죽여야지 해야지 세죠. 같은 사람인데 머릿속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먹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머릿속에 클리어하게 내가 돈을 원한다. 이 물건은 꼭 잡아야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얘가 재수없는 거 아니야? 조금 뭐한데? 약간 좀 그래 뺏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하고는 뻗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물건을 잡는 능력도 다르고 물건은 이제 물론 물건을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방 이 두 가지 사례에서는 이 정도 사자관계만 명확하게 안다면 그럴 고민을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하려고 할 때 엄마나 아빠 주변에 이제 배우자가 야 경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면은 금방 말한 이 정도 사례는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설명할 능력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는 아마 이제 경매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투자가 안 됩니다. 말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 설 힘도 없는 갈대와 같은데 여기서 바람이 불면 여기 출렁 저기 출렁하는 입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발만 하나 딱 잡아버려도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 필연코. 이게 다른 재테크가 그 주식이나 펀드와 다르게 경매는 장기간의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달려가야 되고 계속 자기를 시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그 소림 18동이 이런 것처럼 A 관문 통과하면 B 관문 나오고 C 관문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식은 보조 역할이고 금방 말한 어떤 생각의 확신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조금씩 알아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미 알아놔야 미리 알아놔야 어설프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매 전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 하면은 무슨 달나라가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러죠. 그냥 권리 분석이라 얘기 한마디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가 여기 17페이지에 보면은 재수 없는 집이 나온 거다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얘기했지만은 중간에 읽어볼게요. 명도를 하다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늘 하는 소리가 이 집에 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고 말을 합니다. 통상 그래요. 나갈 때 내가 뭐 이 집에 들어와서 뭣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해서 나도 이 집 살기 싫다. 이런 얘기 늘 합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을 보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집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수가 있다 없다는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신적 요소에 지배되고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가 재수 없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주고 애써서 재수 없는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 경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거죠. 자, 재수 없다, 있다. 이거는 가장 재수 있는 사람인 낙찰자가 채무자의 감정과 동화되어가지고 잠깐 접신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왕에 하는 경매면 대박 아니어야 되냐, 대박. 대박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왕이면. 그래서 꼭 상담을 해보면 여태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물건 좀 주세요.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보통 은행 이자율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높으면 좋은 겁니다. 1억 투자하면 1000에서 1500, 2000 정도 버는 걸로 생각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제가. 그러면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직장인들이고 누구 간에 딱 뭐라고 하냐면 애게 그래요. 애게. 그러면 돈을 여태 한 번도 잃지 않고 살아야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쭉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출렁거리고 잘 살다가 유독 경매 시장에만 오면 이 정도 올라가는 것도 작다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만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주식 펀드에서 실컷 까먹고 와가지고 경매할 때 한 1억 투자하면요 2천만 원이나 1,500 정도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다? 대박을 노리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좋은 대박 그러면 여태 안 누리고 왜 지금 와서 이럽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재테크라고 불려지는 것 중에 원금 손실 없는 거 있습니까?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원금 손실 없는 거는 은행에 돈 넣어놓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금고에 넣어놓든가. 근데 금고에 넣어놔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전세를 살지 말아라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를 살면 뭐합니까? 3년 지나면 돈이 1,000원이라도 붙은가요? 주인이 돌려줄 때 이자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가 상승, 수도세, 전기세, 교통세, 지하철 다 오르는데 혼자서 재산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세는 안 된다. 왜? 원금 까먹는 짓이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주식이나 펀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식 다 하시죠? 하십니까? 주식. 펀드는. 예.
뭐 펀드 해보셨어요? 많이들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주식에서 빌딩 세운 사례는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없어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대기업들이, 기업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든 말든 솔직히 관심 바뀌죠. 따지고 보면. 몇 달 전에 정몽준 씨가 6조 있다가 1조로 바뀌었대잖아요. 재산 6분의 1이 됐어요. 개인으로 보면 완전 망조가 든 거죠. 그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경영권 방어니까. 하지만 개미 투자가는 어떻습니까? 재산이 날아간다니까요. 1억 투자했다가 5천 되면 5천 된 다음에 요즘에 조금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 그러는데 겨우 원전 찾아가는 장사 하는 겁니다. 도박이지. 여기서 2천 까먹었으니까 야 있는 데서 원상 회복한다고 계속 투자해서 그게 도박입니다. 도박. 돈 벌려고 추진력 받쳐서 앞으로 전진해도 안 되는데 빠꾸해서 다시 가고 이 짓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부자 마인드 시간 때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틀 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간 대체적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재테크는 다 마이너스를 칩니다. 다 예외 없이 다. 뭐 하면 떨어지고 오른다 그러면 잠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1년 살고 말 겁니까? 한 1년도 아니죠. 오른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오르잖아요. 주식은 오르면 며칠 오르죠. 며칠 올랐다 또 이리짓을 반복하는데 이런 거에도 감동 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는 감동을 잘 안 합니다. 부동산은 원금을 잘 안 까먹어요. 부동산이 우리를 실망시킨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열린 뒤로 두 번째죠. IMF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떨어질 때 한 번. 어떻게 50년이 넘도록 두 번 정도밖에 실망을 시키지 않는 굉장히 튼실한 자식입니다. 재테크. 중요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원금 손실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데 거기에 수익률을 20%까지 보라. 여기서 생기는 20%라는 것은 후퇴 없는 20%입니다. 후퇴가 없어야지. 잠깐 올랐다 없어질 것 같으면 그거 뭐 합니까 그런 거? 그림의 떡이다 이러죠 그런 걸. 그래서 그러면 겸손하게 말해서 10에서 20 사이고 그러면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1억 투자하면 2억도 벌고 1억도 법니다. 그것도 성공 사례 시간에 나중에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짬뽕 돼가지고 시간이 막 길어져 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고수들은 1억 가지고 1억 이상은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1억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씩 100개월 모아야 됩니다. 100개월. 한 9년 가까이 한 달도 안 빠지고 100을 모아야 되는 돈이죠. 1억이. 그럼 2억 벌면 뭡니까? 그러면 2억이면 얼마야? 200개월을 모아야 되는 돈이죠. 장난 아닌 돈입니다. 그래서 10억 벌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로 대박을 봐야 된다, 이런 편견은 버려야 된다. 근데 이런 습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내 망쳐먹다가 여기만 오면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 그런 다음에 여기서 경매가 자기 욕구를 충족 못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삐집니다. 탁 삐지죠. 우리가 어린애들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장난감 안 사주면 어떻게 한다? 나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죠? 지 손해죠. 그러니까 경매는 경매대로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 안 들어준다고 실쭉설쭉해진다 이거죠.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경매같이 좋은 걸 발견했으면 경매가 100번 발로 차도 101번 들러붙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삐져. 왜? 다른 거하고 달리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경매는 권리 법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왜 소송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 집행한다고 돌아다니고 나는 그 뭐 대화한다고 일반인들하고 5분도 같이 못 있는데 시세조사한다고 부동산 10군데 다니래. 괴로운 일이죠. 야, 이거 돈 버는 걸 떠나서 괴롭다. 차라리 주식이나 해서 까먹고 말지. 주식시장에 가면은 아이고 사장님 사모님 대우해 주잖아요. 좋잖아요. 대우해 주니까. 딴 데서는 대우 못 받는데 가서 딱 앉으면 소파에서 형광만 딱 보고 있으면 좋죠. 돈 까먹으면 속만 쓰리지만. 근데 경매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 뭐 누가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 가면 압니다.
예를 들면 구축함보다 항공모함이 위력은 세지만 거대하잖아요. 거대하니까 느린 듯 보이지만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부동산은 항공모함에 비유할 수 있고 다른 거는 가벼운 보트? 제가 볼 때는 주식은 보트 수준입니다. 좀만 세게 달리면 승객이 떨어지잖아. 그런 거죠. 항공모함은 거기서 공도 찹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처음부터 부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처음부터. 태생이.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이렇게 좀 잘 다룬다. 이거는 태생이 부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자 마인드 시간에 조금 보충을 할 겁니다. 하여간 대박을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겸손하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본인의 힘에 맞춰서. 그러니까 본인의 힘이 딸리면 10kg부터 들어야지 100kg부터 들라고 하니까 안 되죠. 장미래가 처음부터 160 듭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부터 들다가 근데 작은 거 들면 짜증나잖아요. 돈 빨리 벌고 싶지. 근데 우리 인생이 빨리 벌고 싶다고 해서 빨리 벌려지든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순리대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경매 초짜니까 제가 봐서는 아주 척박한 땅이다. 여기에서 기름지게 거름도 뿌리고 다스리고 밭도 이렇게 고랑도 파주고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꾸어야 기름진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을 좀만 이해를 하시면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빈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대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봐도 어쩌습니까? 때로는 잘 되고 때로는 안 되잖아요. 사업 몇 년에서 누구네 아빠는 어쩌저쩌 하다 보면 한 2년 있다 보면 또 여기가 다크서클이 턱에까지 걸리죠. 안 되더라. 외환위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금방 죽는다 이거죠. 옛날에 어떤 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 자기는 수익률이 30% 정도 나온대요. 연간. 그리고 현재 10억이 있대. 10억.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얼굴은 딱 돈 없게 생겼는데 10억 있대. 말로는 10억이라고 있는 걸 통장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통장에 10억이 있는 건지. 하여간 본인 말을 추정을 해서 10억이 있는데 연간 30%씩 수익을 본대요. 금으로. 금으로.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꿔보려고 부동산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매로는 얼마나 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역시나 10에서 20 사이를 보십시오. 요 정도 대단한 겁니다. 요거는 일반론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수들한테는 이렇게 되죠. 하수들. 고수들한테는 한 푼 안 투자하고도 몇 억씩 법니다. 이제 그런 사례는 이제 요 책 뒷장에 있습니다. 성공 사례 그런 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고수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한대요. 그럼 요거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땠습니까? 비교가 바로 되죠? 그러니까 역시나 삐지더라. 삐지고는 딱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 마인드 책에도 썼어요. 자, 만약 저라도 10억으로 해년마다 30%씩 벌 수 있는 게 명확하다면 경매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은 노출이 되죠, 세금이. 2억 벌어도 세금을 요즘에 이제 저야 이제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중과세 없어졌잖아요. 한시적으로 일단 없어진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법인세만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을 벌어도 이렇게 법인 경비가 많이 나가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냅니다. 세금 때문에 노출이 된다. 금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건 누가 세금 신고합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억을 가지고 1년 있으면 13억 되죠? 30%니까. 2년째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30%면 4억인가 붙잖아요? 17억 됩니다. 네. 그죠? 1년째, 2년째. 벌써 2년째면 7억이 올라버립니다. 7억이. 10년쯤 되면 60몇 억 됩니다. 60몇 억. 그러면 뭐하러 딴 거 합니까? 요거는 계속하지. 뻥이구나. 너 뻥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억을 가지고 1년 있으면 13억 되죠? 30%니까. 2년째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30%면 4억인가 붙잖아요?
17억대입니다. 네. 그죠? 1년째, 2년째. 벌써 2년째면 7억이 올라버립니다. 7억이. 10년쯤 되면 60몇억 됩니다. 60몇억. 그러면 뭐하러 딴 거 합니까? 요거나 계속하지. 뻥이구나. 너 뻥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바로 안다. 바로. 지금 엊그제 그 PD수첩인가 거기에 강남의 귀족계에서 주장하는 게 연 40몇 % 이자로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인 돈이 지금 1000억대잖아요. 작은 개가 250억, 330억 이렇습니다. 강남에 있으니까 돈 벌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불로소득입니다, 다. 7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좋은 때를 다 놓친 케이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 거의 7, 8년, 8, 9년 전까지만 해도 야, 우리 젊은 층은 솔직히 좀 손해본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를 사시는 부모님 세대 때는 뭐 고수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사놓으면 돈 벌었어, 사놓으면. 사놓으면. 그러니까 그 사놓는 습을 계속 안 잊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재산을 벌었습니다. 강남 같은데. 그러니까 강남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직업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그 국내에 있는 직업은 변호사든 의사든 해서 재산이 몇 억을 안 모입니다. 직업으로는 안 모여요. 죽어도 월급쟁이나 재산을 연봉 2억, 3억 받아도 외제차 못합니다. 안 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놓으니까 그냥 오르는 걸 어떡하라고. 그런 추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끝물입니다. 지금 이게. 사놔서 오르더라. 끝. 이제는.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은 미국 닮아가는 거 아시죠? 미국처럼 이제는 불로소득이 아니고 머리를 써야지 돈을 버는 세월이 왔습니다. 머리를 써야지.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년 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그 분당에 있는 백화점 신세계 가서 강의할 때 아파트로 이제 돈을 한 서너 번 돌려가지고 돈 번 아줌마가 얘기를 딱 해요. 너무 암담하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습관이, 해왔던 재테크 방법이 통용되지가 않는다, 이제. 왜? 아파트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분양받았더니 옛날에는 사놓으면 오르던데 2배씩. 이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잘 안 될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그런 걸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그 세제를 완전 개편할 듯 하다가 잠깐 멈칫한 거 아시죠? 그것도 국민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지게 풀어버렸어요, 진지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이제 불로소득은 적어질 거다. 하여간 이런 식의 허황된 수익률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진짜 믿을 것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벌어야 수익률이지. 뭐 단박에 한 번 벌면 그거는 인천항에 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고, 야, 내가 너 돈만 맞으면 니한테 반 줄게 임마라고 똑같은 말이죠. 횡재를 기대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편견 중에 18페이지 보면은 가진 돈이 적어서 투자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요런 거는 이제 반대로 태굴심이죠. 태굴. 비굴하다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에는 자기가 어떤 지식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재산이 좀 작은데 이 재산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다 잘못된 생각이다. 돈이라는 거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큰 것만 있습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1600만 원 가지고 지하를 샀습니다. 지하 10년 전에. 그때는 그 당시 지하지만은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지하를 왜 사냐? 그거 비도 오고 비 정말 셉니다. 지하니까 비도 들어옵니다. 정말로. 비도 오고 사도 팔리지도 않을 거 아니냐. 1600에 샀지만은 3000에 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투입비가 얼마죠? 0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5,500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여도 된다. 지금이야 제가 지하여도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남들이 물어보면 지하란 말을 쏙 빼고 야 빌라 하나 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아니 근데 돈이 적어서 어쩌겠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집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투자용입니다.
투자용으로 샀으니까 사실은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고생만 칙싸게 하던 사람이 지금도 고생하면 고생이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고생하던 사람이 나중에 잘 풀리면 고생한 얘기 막 떠들고 다닙니다. 나 이랬어. 지금 그런 짝이죠, 제가. 그러니까, 작은 지하 빌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약수빌라 같은 경우도 3,100에 사가지고 5,000에 전세 드리고 지금 6,000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시세는 1억 6천쯤 합니다. 당시는 8,000이었어요. 2년 반 만에 오른 겁니다. 더블로. 그러면 거기가 더블로 오를 지역이냐? 관악구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약수빌라 번지 있습니다. 그렇게 더블로 오를 지역이냐? 그렇게까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싸긴 싸니까 샀고 냅두니까 오르더라. 부동산의 특징이죠. 돈 벌려고 100만 원 벌려고 새가나게 달려가 봐야 돈 안 벌리는데 사놓고 자고 일어나니까 재산이 오르더라. 이게 부동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저희가 하는 경매랑은 다릅니다. 투기는 가만 놔두고 오르지만 우리도 가만 놔두면 올라요. 그건 부동산의 속성이죠. 속성. 하지만 저희는 도매시장에서 싸게 사는 걸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눈먼 봉사처럼 해도 돈 벌리냐? 절대 안 벌리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만 성공을 합니다. 경매는. 그래서 제가 해보면은 지금도 큼직큼직한 건 많이 잡지만 그러면서도 늘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작은 것 중에 먹을 거 있나? 작년에 부산에 산 것 중에는 2,500짜리인데 600에 산 게 있습니다. 땅이 9.98평이고 그러니까 10평쯤 되거든요. 평당 250에서 300 사이입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노후된 건물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건물이 여기 옆에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2층짜리 비슷한 게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 근데 이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했다 하는 사람들은 무허가가 뭐가 있고 위에 이제 토지만 입찰이죠. 요건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것만 법정지상권이 있다라는 글만 봐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합니다. 이건 뭐하러 하냐? 우리는 합니다. 그런 거 딱 보고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낙찰 받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쪽지를 남겨놨죠. 땅 주인이니까 연락 주세요. 땅세에 관해서 얘기 좀 하시죠. 좀 이따 연락 왔어요. 다른 데 가 있는 동안에. 그 당시 부산 지사가 있었거든요. 부산 지사에 가가지고 이제 일 좀 보는데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면 제가 땅 주인인데 땅세 좀 내셔야죠. 한번 만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여기 자기 형 집인데 형이 사고치고 도망가서 지금 경매 당한 건데 그냥 가지세요.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냉큼 가지세요. 그러면 냉큼. 그래서 가서 만나서 포기각서 하나 쓰고. 왜? 여기가 그 옆에 또 시유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단체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라서 쓸릴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이 있는 게 보상이라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 한 명 전입을 하면 이사비도 줍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자 마인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어떤 우량 물건 보는 법을 이제 가르칩니다. 대부분 이게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이 경매의 전부다고 생각하지만 권리 분석은 5%도 안 됩니다. 그 원인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정도 6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현 시세를 3천만 원 안쪽 되는 땅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직장인들한테 600만 원은 룸살롱에 2번 가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죠? 금방 없어집니다. 600은. 600이 무슨 돈이야 그러죠. 하지만 모으는 건 어렵죠. 연봉 3천짜리가 500 모으려면 쇠가 빠지지 않습니까? 똑같죠. 근데 그렇게 그 작은 돈을 가지고도 따따블도 보더라.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저번 달에 1850에 팔아라고 어떤 건설사에서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평이니까 185만 원에 평당 파세요. 산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파시죠 그랬으면 뭐 엄청나게 그래도 몇 배 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평당 300을 보고 들어갔고 제 입장에서 이걸 살 때 어떤 의지로 샀냐? 딸내미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러면 입학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 동안 다니면 돈이 들죠. 저거 팔아서 그 돈 써라.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논리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돼도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스토리를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물건이 오래 갑니다. 하나 사가지고 못 팔아서 안 다려가지고 근질근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 부동산은 제가 그랬죠. 진득한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먹고 살 재산이 없어서 내다 팔겠습니까? 갖고 있지. 그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거를 팔아야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놓으면 못 팔아서 안 다리죠. 팔아야지. 이런 그게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할 수도 있더라. 아시겠죠? 네.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 가진 돈이 적어서 아니다. 이 부분이 있구나. 또 첫 번째는 금방 말한 거는 물건마다 작은 돈으로도 살 수도 있더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돈이 작으면 뭘 끼면 된다? 뭘 끼면 되죠? 융자를 끼는 겁니다. 일단 돈이 작으면 1번 거기에 적합한 물건을 사면 되죠. 적합한 물건, 작은 걸 사면 되고, 돈이 작으면 작은 걸 사면 되죠. 크면 빚을 내면 된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봐서, 나는 딱 원룸 냉장고밖에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옆집 아줌마처럼 투룸을 사고 싶다, 이게 투도어죠? 투도어를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형편에 맞는 거 사. 그러면 마누라는 꼭 그걸 사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빚을 내서 사면 되지. 빚입니다, 빚.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자들이 겪는 편견 중에 하나인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빚은 안 내려고 합니다. 빚을 안 내려고 하죠. 빚을 내면 망한다더라. 또 어떤 주식 전문가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빚은 지옥에 악마가 꼬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빚 안 내고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업들, 첫째, 빚이죠. 삼성은 빚이, 자본금이 1억이면 빚은 10억이 넘습니다. 1000%가 넘으니까 빚이. 다 그렇죠, 기업은. 그럼 개인은 어떠냐? 개인도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자, 부동산을 많이 사는 게 부자가 되죠? 그죠? 작게 사는 게 부자입니까? 많이 사는 게 부자입니까? 많이 사야 됩니다. 많이 사야 되는데 내 돈이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돈에 맞춰서 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 계속 사는 겁니다. 달러 빚을 지면 됩니다. 달러 빚.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와! 자, 왜 그런가? 5억짜리는 한 번 떨어지면 얼마 되죠? 4억. 1억짜리는 한 번 떨어지면 8천. 여기는 꼴랑 한 번 떨어져도 2천 떨어지지만 여기는 1억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한 달이 지났는데 누구는 1억 떨어지고 누구는 2천 떨어집니다. 자, 먹을 거가 큰 거는 큰 물건이 먹을 거가 큽니다. 깨가 100번 굴러도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낫습니다. 그죠? 당연한 상식이더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한 번에 1년에 한 번 투자한다면 작은 물건, 큰 물건? 큰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물론 이제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실전에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응용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무반에서는 가르칠 때, 자본운용법을 가르칠 때, 한 2억이나 3억 미만에서는 짜게 세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짜게 는 경우가 수익률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짜게고 들어가는 경우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당시에 찾아진 물건 중에서 그때 인연에 닿는 물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놨다가요, 좋은 물건 나오면요, 그때 지르려고요. 좋은 물건이 여러분들 돈 모으는 시간 맞춰서 나옵니까? 안 그런데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이란 건 지금 현재 내 처지에 맞는 게 좋은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못 바꾸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똑똑똑에 많이 써놨습니다. 큰 물건이 크게 번다. 딱 보아니 크게 보네. 예, 큰 물건이 작은 돈을 가진 사람을 탈락시키기도 하죠. 작은 돈 가진 사람은 큰 물건을 덤비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돈은 적은데 큰 물건을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융자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융자를 껴야 된다. 융자를 껴야 큰 물건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큰 물건에 도전하려는 거는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융자 끼면요, 너무 아까워서요. 월급 중에 많은 부분이 주니까 생계비가 줄잖아요. 또는, 아유, 너무 괜히 소비하는 것 같아서요. 융자를 끼고 이자를 주는 것이 은행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은행한테 돈 주려고 일부러 융자 끼세요? 아니잖아요. 내 돈 부풀리려고 피치 못하게 끼게 되는 겁니다. 내 돈 부풀리려고. 즉, 융자는 나의 살을 찌운다. 물론 바다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하죠. 끼워라 그러니까 자기 처지 모르고 막 끼워 넣었다간 죽는 소리 들리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융자를 어디까지 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입니까? 찢어지기 직전까지입니까? 직전까지. 너무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반에서는 또 찢어지기 직전에 대한 깊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찢어질 때까지? 그럼 모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내가 30kg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한 30번쯤 들다 보면 못 드는 순간이 오죠. 자, 그럴 때 우리의 힘이 다 0입니까? 놓고 20kg짜리 들면 또 10번 이상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 힘이 다 쓴 겁니까? 그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껴라라는 말 뜻은 뭡니까?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하는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이제 융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일깨우는 게 급선무고, 융자는 은행 배불리려고 끼는 게 아니다. 내가 큰 돈 벌려고 끼는 거고. 그럼 왜 큰 돈 벌려고 하느냐? 경매는 20%씩 떨어지는데 큰 물건이 더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왕이면은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은 융자 안 끼려고 하면은 8천짜리 사야 됩니다. 그래야 융자 안 끼죠. 한 융자를 1억 낀다고 하면 거의 한 2억까지 쓴다고 보죠. 2억까지 쓴다고 보면 한 3억짜리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리고 융자라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융자가 없었으면은 급성장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급성장할 수가 없어요. 좋은 물건을 잡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융자도 끼지만 그 외에도 또 원전이 없어도 도전합니다. 없으면 앵벌이를 해서라도 메꾸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가진 돈이 적어서 안 된다. 이런 태굴심을 가진 단계면 이미 경매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외에도 깊은 경지가 수두룩한데 그냥 밑에서 놀고 있는 사람 가르쳐서 데리고 다닐 만큼 한 가지가 않더라.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있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전문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가장 최측근의 사례를. 옛날에 한 몇 년 됐어요. 어떤 아줌마가. 잉크가 잘 안 나온다. 어떤 아주머니가 사무실로 쏙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만 딱 보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바로 압니다. 바로 이렇게 딱 보고 돈이 좀 있겠다. 일 좀 되겠는데 이렇게 점쟁이처럼 됩니다. 근데 딱 오면 이게 아니다라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딱 이거 돈하고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왔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 이렇게 그래도 경매해보겠다. 왜 그러느냐? 사무실을 열어놓고 스스로 사무실을 보고 경매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쓰기 전까지는. 책을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지방에서 와가지고 강의도 듣기 전에 그냥 와서 그냥 컨설팅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책을 쓰기 전이니까 그냥 들어와서 경매한다 그러면 참 당황스럽죠.
이게 웬일이지? 이러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 들어와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런 거는 경매는 혼자 하기 어려운데 남편의 동의 받으셨어요? 남편의 동의?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관없다. 이거 상관없다. 이거는 내가 호프집을 하니까 이 아줌마가 호프집을 해요. 동네에서. 내가 현찰도 주로 내가 장사도 내가 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두 번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진행되냐? 좋아하는 물건을 붙여봤습니다. 딱 붙였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그랬는데 전화가 뜸해요. 물론 이제 저는 컨설팅을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첫날 그날은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들어오니까 이제 인사치레로 앉다 보니까 얘기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직원 보고가 이 사람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인을 나중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면담을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남편이요 반대예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 목록을 얘기해보세요. 1번 남편이 하도 전화를 해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한대요. 한 번은 시아버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시엄마, 그 다음에 뭡니까 올케, 작은아버지 전화 와서 왜 당신은 그러냐, 남편 말 왜 그렇게 안 들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남편은 계속 반대죠.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들도 반대를 하더라. 경매하면 망하는데 왜 그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 마. 그 다음에 뭡니까? 동네 단골 손님들. 호프집 하니까 단골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시댁 식구들 중에 경매 투자를 해보거나 경매를 들어보거나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남편 혹시 경매 공부를 하거나 경매 투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남편의 친구는요? 아니요. 단골 손님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그냥요.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약은 약사한테, 병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원칙도 못 지킵니다. 일반인들이 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 싸움의 기술이란 영화를 보면 싸움을 잘하려고 주인공이 누굴 찾습니까? 싸움의 기술 보셨어요? 네. 보면 도장, 관장님 찾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맨날 얻어 터지잖아. 나중에 누구한테 배우죠? 그냥 싸움 잘하는 이제 그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내가 싸움을 잘하고 싶으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됩니다. 뭔 말이냐? 이마에 몇 단이라고 써진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주식을 진짜로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럼 경매를 잘하고 싶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돈을 번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말로는 돈을 벌고 싶어서 경매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경매와 무관한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실컷 경매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결론적으로는 동네에 아는 사람의 누군가가 1층 부동산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섭니다. 늘.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많더라,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말 안 듣기로.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가지고 또 한 번 왔는데, 이번엔 제가 그랬죠. 안 믿는다. 남편의 동의 확실하냐? 진짜 확실하대, 이번에는.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있다 또 왔어. 그래서 왜 진짜 남편 동의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선수치고.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 보여줬습니다. 그때 자기가 호프집을 하고 이제 호프집을 정리한 거 남은 돈이 얼마가 있다 이제 1억 5천. 그럼 호프집 정리하고 얼마 날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바로 알잖아요. 얼마 벌었어요? 안 물어봅니다. 얼마 날렸어요? 그랬더니 6천만 원 날렸대. 몇 년 했는데? 5년요.
그러면 1년에 1200씩 까먹었네? 그럼 다달에 일 안 하고 100만원씩 까먹었어도 될 일이네. 그잖아요. 장사가 다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다 원전 까먹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놀면서 그 돈 쓰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억 5천이 있다 그래서 좋은 집을 한번 권해준 적이 있어요. 안산에. 다가구죠. 그래서 집도 팔고 해서 한 층은 당신이 쓰시고 다른 층은 월세를 좀 받게끔 한 10세대쯤 되는 좋은 거였습니다. 1억 5천 가지고 융자를 끼면 한 3억대 써서 5억짜리를 살 수가 있었어요. 좋은 집이죠. 뭐 6천만 원 날린 것도 한 방에 복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집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인근에 이제 저희 그 외삼촌 거 제가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4억 6천에 팔았는데 2억 3,330에 난 거예요. 실제 투입비는 한 6, 7천도 안 됐습니다. 왜? 보증금 1억 5천 가까이 나와버렸으니까. 월세도 한 150 가까이 나오던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1, 2억씩 남기는 물건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유사한 물건을 소개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저희 외삼촌 거는 지금 이 건물처럼 외벽이 좀 촌스러웠어요. 빨간 벽돌 이런 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 집은 왜 그거 있잖아요. 자갈 같은 거 이렇게 박아서 좀 이쁘게 생긴 외벽 이렇게 딱 이뻐요.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시무룩한 거야. 물론 저희 직원이 통화했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대. 왜요? 그랬더니 왠지 음침해서요. 왠지 그렇대. 왠지.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하면 병이라도 고치는데 음습해서요. 왠지 나도 안 살고 싶은데 남도 안 살고 싶어서요. 요런 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반 그 교육 목표 중에 미신을 타파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오죽하면.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게. 왜냐면 작년에도 어떤 그 고객이 있었는데 15대 1로 낙찰을 났어요. 15대 1. 그래가지고 2등하고 300만 원 차이로 붙었습니다. 첫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박수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주감사한테 뭐 밥 한 끼 살게 막 하더니 한 3일 있다가 토요일날 자기 부인하고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 놓고는 잔금 안 치르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왜 15대 1로 붙었냐면 인근에 전철이 들어옵니다. 재개발 구역에 대한 그 언급이 확 깔려 있었고 전철이 인근에 들어와요. 그러면 좋은 거죠. 매우 좋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샀다고 막 했는데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토요일날 그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야 이런 집을 돈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뭐가 어때서 그러냐? 그랬더니 건물의 안에 계단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이거죠. 지저분하면 치우면 되죠. 치우면 되잖아요. 지저분하면 10만 원짜리 인부 하나 사서 치우면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언급됐다는 거는 건물이 노후됐다는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된 데가 됩니까? 깔끔한 데가 됩니까? 노후된 데. 그러면 노후된 데가 돈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깔끔한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매매시장과 경매시장에 보는 눈이 다르다는 뜻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축구 경기와 농구 경기처럼 축구는 발로 잘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경우지만 농구 선수는 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농구에서 발을 차면 반칙, 축구에서는 손으로 잡으면 반칙. 이상하다. 똑같이 사람들이 노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지? 경기가 다르니까 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시장에서 통용되는 룰과 경매시장에서 통용되는 룰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에서 있는 그 습을 가지고 여기 와서 쳐다보고 있으니 되겠냐?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물건은 이제 놓치게 된 거죠. 몇 천만 원 날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사람은 출입 금지 이렇게. 그래 그 뒤로도 주감사한테 계속 좋은 물건 있어요, 좋은 물건 있어요 권하는데 바로 그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출입 금지 그러면 출입 금지입니다. 간혹 전화 와서 다시 한번 만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눈 뜨고 회사에 딱 와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꿈에서까지 그랬다면 거짓말로 안 믿을 테니까.
가끔 꿈에서도 돈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 내내 돈만 생각합니다. 경매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보다는 고수다 이거죠. 그럼 고수 말을 들어야지. 쉽잖아요. 돈 버는 길을 미리 가서 등산로를 개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등산 갈 때 어떻죠? 등산 가이드 말 잘 듣잖아요. 우리가 에베레스트산 갈 때 그 산을 안내하는 안내 가이드 있죠? 네팔인들 있죠? 우리나라한테는 그 히말라야 산은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한 번도 안 가보니까 막 서로 깃발 꽂고 난리잖아요. 내가 갔다. 그거는 항상 네팔 사람들이 안내합니다. 안내.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 뒷동산처럼 들락거려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 사람들 눈에는. 자기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와가지고 막 붓기 꽂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안내하는 사람 말 잘 들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투자의 결심 단계에서 오는 몇 가지 편견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투자의 결심 단계에서 오는 몇 가지 편견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투자 물건 선정 단계에서 개발 유망지만 선호한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제 그 뒤에 있는 투자 종목을 매우 한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아파트병에 빠진 사람들한테 제가 늘 하던 소리입니다. 아파트는 제가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흥미도가 좀 처져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앉으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앉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경매에서 우량매물은 뭡니까? 우량매물은 뭘 우량매물이라고 합니까? 경매에서? 뭔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세 차익이 큰 거. 이게 커야 우량매물입니다. 기본 요건이죠. 자, 시세 차익이 크려면 경쟁자가 적어야죠. 모범생이 한 명밖에 없네. 경쟁자가 적어야 됩니다. 자, 경쟁자가 적은 물건은 아파트입니까? 다른 겁니까? 아파트는 경쟁률이 장난 아니죠. 낙찰가도 대부분 90에서 95% 임박입니다. 첫째,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작아서 탈락. 두 번 볼 것도 없이 탈락. 제가 보고 아파트 계속 사봤습니까? 제가 산 아파트는 부산에서 시세가 낮은 겁니다. 재개발 아파트고 엊그제 편지 왔어요. 조합 승인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제가 산 게 3,100, 3,500 안쪽에 들었고 2,500 융자를 꼈습니다. 그리고는 1,500에 10만 원 받고 시세 차익은 이제 5,500짜리를 3,100에 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략만 봐도 싸죠. 한 2,000 정도 차익을 받죠. 실투입비는 800입니다. 800. 그러니까 그런 물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례 설명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하여간 아파트는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왜 신문에서 아파트 그러는가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로 돈 번 사례는 버블 세븐 외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버블 세븐 얘기도 얼마 전까지 나오던 얘기죠. 처음에. 옛날엔 다 강남 서초 아파트였어요. 분당. 그죠? 그랬습니다. 근데 신문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병에 환장을 하고 강북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 그러는 거예요. 생판 안 오르는 강서 한 구석이나 강동의 한 구석도 아파트 그러더라.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당선될 때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뉴타운을 공약해서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세 사는 아줌마가 뉴타운 공약했다고 이명박 씨 찍은 거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세 사는 사람하고 뉴타운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찍습니다. 그게 일반 대중이에요. 자기하고 전혀 무관해도 누가 아파트 올랐다 그러면 자기도 아파트 그래요. 그래놓고 경매시장에 와가지고 돈이 안 벌리는 물건에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신병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맨정신을 안 갖고 있어요. 아파트로 오르는 거는 대부분 강남에서도 재건축만 오릅니다. 재건축만. 분양받아서 오른 거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역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사놓고 오르는 거를 기다리는 아파트 그거는 재건축입니다. 지금도 강남은 다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전혀 무관한 동네에 살면서 아파트 환장해버리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죠. 그래야 우리가 놀기가 좋으니까. 근데 하여간 아니더라. 이런 것도 종목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편견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 게 딱 앉으면 첫 번째 뭐 합니까? 재개발되고요. 재개발되는 좋은 자리에 좋은 물건 좀 이럽니다. 딱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재개발이나요? 재건축이 확장된 자리예요. 뭐 이런 표현 하죠.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한 개는 재개발이 있는지 없는지 도통 모르던 시절 하는 게, 하나는 재개발이 소문이 좀 돌아요. 소문이 좀 도는 시절. 또 한 개는 재개발이 어떤 게? 확정된 지역. 일종의 뉴타운 확정이라고 보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역에 매물이 나왔으면 낮은 가격에 낙찰될까요? 높은 가격에 낙찰될까요? 낮은 가격이죠. 관심이 없으니까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 재개발이 이제 막 소문이 살살살 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더군다나 신문에 살살 소문이 난다라고 나오기까지 하면 낙찰가가 올라가죠. 낙찰가가 올라갑니다. 업이 되죠. 심지어는 재개발이 확정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낙찰가가 뭐 감정가보다 더 올라가죠? 그죠? 감정가가 5억짜리 신건 나와도 막 6억 쓰기도 합니다. 낙찰가가 더 업이 됩니다. 더 업이 되죠. 자, 그러면 재개발이 되는지 마는지 하는 지역에 소문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 지역은 뭐 개발되겠나? 요러던 지역에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장기 보유해야 될까요? 단기 보유해도 될까요? 네? 단기여도 되죠. 왜? 여기가 시세면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이 1번이 보면은 낮은 가격에 사고 2번이 요 지역이고 3번이 이 지역이죠. 그러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재개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역은 아무래도 좀 싸요. 관심도 없으니까. 이 지역은 조금 더 붐이 일어났다 이거죠. 확정되면 솔직히 말해서 시세보다 더 낙찰이 세게 됩니다. 만약에 확정된 지역이 나왔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뉴타운이 확정된 지역에 이제 강남 사람들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갑니다. 3억짜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요 물건을 안 내놓습니다. 오른다고 요즘에 난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5천 더 줄게. 3억 5천 줄 테니까 사장님만 믿어. 구해줘.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연락을 해보죠. 어디한테 연락합니까? 동네 아는 김 씨든 박 씨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되게 좋은 기회야. 3억 5천 준대. 이렇게 해서 빨리 팔지. 요즘에 돈 좀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파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팔립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매물이 싹 말라버린 지역에 경매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떼처럼 붙습니다. 한번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시세보다 더 주고더라도 산다 이거죠. 자,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장기도 좋지만 단기간 보유에도 먹을 게 있습니다. 시세 대비 싸게 샀으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재개발의 소문이 나는 낙찰가가 업이 된 시절에 살아도 그래 조금만 벌어도 그냥 사놓고 그냥 내놔도 손해는 아니더라. 그죠? 자, 그러면 3번의 시세보다 현 시세보다 하여간 세단 말이에요. 동네에선 3억이라고 해도 3억을 들고 가니까 못 구했어요. 그래서 좀 더 주고 샀잖아요. 그죠? 왜? 동네에서 3억이라고 해도 물건이 없으면 3억 더 줘야 되는 겁니다. 더 주고 샀어요.
자, 더 주고 산 사람은 언제까지 보유해야 된다? 개발이 될 때까지. 개발이 될 때까지. 자, 그럼 누가 더 보유를 오래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더 주고 산 놈이 보유를 더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싸게 산 사람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는 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에이, 금방 팔아버리지,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간을 보유한다고 보면은 이득이 큰 놈은 확정될 때가 아니고 긴가 민가 소문도 없을 때 산 사람입니다. 간단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뉴타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갖고 있는 사람이 떼돈 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앞자리에 딱 앉아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좋은 물건 좀 주세요. 이 얘기는 장기간 초장기 보유하면서요, 시세보다 더 줄 물건 좀 골라주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말은 자기 생각에는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 물건 좀 권해주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은 그러고 있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돈 안 되는 물건 골라주라. 경매시장은 싸게 사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그렇게 해야죠.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사주세요 그러지 말고, 재개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지역 추천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 고를 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확정되거나 소문이 이미 깔려서 가격이 업된 지역은 안 삽니다. 처음부터. 왜? 고수니까. 하수들 눈에는 이런 게 좋아 보이지만 고수들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물론 재산이 한 100억씩 돼가지고 100억 중에서 한 10억은 20억은 여기다 묻어도 됩니다. 안 묻는 것보단 낫죠. 안 묻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여간 돈 없는 사람보다 있으면 묻어놓기는 좋더라. 하지만 정해진 돈이 여러분들이 1억 있고 2억 있다. 그러면 3번에 묻는 거는 똑똑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간다고 다 따라가면 좋은 건 줄 아나? 아닙니다. 그렇게 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남들 좋다고 따라다녀봐야 본전 챙길 거 거의 없습니다. 왜? 부자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죠. 부자는 여기 아닙니까? 0.1% 상위. 0.1%란 말은 99.9%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짓 따라한다는 얘기는 부자 안 되는 짓 골라 한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거 가난하게 사세요. 똑같은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쟤가 하네? 쟤뿐만 아니라 얘도 하네? 그럼 반대로 가야지. 요게 똑똑한 건데 사람들은 홀로 서면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잖아. 부끄럽고 외롭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망지만을 고집한다라는 이런 거, 요것도 편견입니다. 편견. 저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딱 앉아가지고 요런 멘트 딱 나온다. 또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멘트 딱 나온다. 이 사람 돈 벌기 어렵겠다. 바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진돗개를 선별하는 개 감별사는 개 유전자 분석해보고 우수한지 압니까? 어때요? 이빨 까보고 코 좀 이렇게 만져보고 귀 좀 만져보면 어때요? 똑똑하고 건강하다. 바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소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소를 몇 군데만 봐도 좋다, 안 좋다 등급까지 이렇게 분류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하나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멘트 하나만 봐도 압니다. 쉽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무슨 제가 맨날 점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딱 금방 말한 이런 멘트들 딱 들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구나. 막 대박을 바래. 그럼 그 대박대로 살았으면 부자여야 되는데 부자가 아닌 주제에 앉아가지고 대박을 바라면 이 사람 고치기 어렵겠다. 말기암 환자구나. 이렇게 말기 3기까지 암 3기 진행된 중이구나. 이렇게 수술해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지경이구나.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것도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합니다. 일단은 요 논리에 대해서 아시겠죠?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매물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이 높은 거고 시세 차익이 높다는 건 경쟁률이 낮다는 거고 그럼 어떤 물건이 경쟁률이 낮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량 매물에 대한 눈이 탁 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경쟁률이 높으면 야 얼마나 좋은 물건이길래 저러나 이럽니다. 눈이 삐어서 그런 거죠. 자, 경쟁률이 낮아야 시세 차익이 크다 했으니까 경쟁률이 10대 1보다 5대 1이 좋죠. 그러면은 5대 1보다 3대 1이 좋죠. 그럼 단독이면요. 이렇게 나와야 정답입니다. 경쟁률이 낮아야 이득이 큰 것 같아요. 막 낮춰지다가 단독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버림받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물건에 내가 혼자 이런 건 좀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하지만 금방 말씀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너무나 뛰어나서 나 혼자만 이 물건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권리분석 이상한 거 들고 혼자 봤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투자 종목을 한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 했고 제가 그 경매 편견을 강의한 이후로 최근에는 자주 안 했지만은 역시 그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충실해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준 건 처음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경매 편견에 대한 극복할 필요성 설명해 주고 편견의 사례들 몇 가지 아까 그 호프집 아줌마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사례 얘기하고 하면 그냥 1시간 딱 갑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좀 더 치밀해야 되니까 낱낱이 한번 교재로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주택은 장기간 보유해야 하고 낡아서 수리비용이 더 든다라고 주택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수리비용이 더 들어서요. 수리비용이 더 들어서 수리비용 더 들죠. 당연히 더 듭니다. 제가 이제 단독을 사놓으면 옛날에 단독을 사놓으면 이렇게 2층 집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세를 막 보러 옵니다. 이렇게 삼각형 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딱 오죠. 그 다음에 전세를 안 해요. 단독 전세를. 그래서 전세에 안 들어온 원인을 다 물어보면 누구 탓이냐면 여자 탓입니다. 단독은 살기가 안 좋아서. 아파트가 너무 편해서요. 한 20, 30년 전에 아줌마들 같았으면 굉장히 고생했을 텐데 아파트 병에 막 빠져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병에 빠져 있어요. 안 들어와. 단독 전세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이제 수선할 때 첫 번째 포인트가 싱크대입니다. 여성들이 항상 그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항상 주거 이전을 할 때 주도권은 여자가 잡고 있습니다. 괜히 남자 우선으로 끌고 갔다가 여자가 계속 밥도 그냥 찬밥 해주고 심지어 돌까지 섞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거를 선택을 다 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말하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단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수리비. 수리비가 그렇고 이게 일단 집을 딱 보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첫째, 아파트가 깔끔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보온이니 이런 거 많잖아요. 난방이 잘 안 된다. 난방비가 더 든다. 이런 거. 자, 경매의 목적은 뭐죠? 네? 돈 벌려고. 경매의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호의호식. 내가 이 집 들어가서 호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투자용으로 하는 겁니다. 투자용으로. 옛날에 황제들이 정복전쟁 할 때 계속 궁궐에서 쉬든가요? 같이 말 타고 오면서 괴로운 꼴을 당하든가요? 그죠? 같이 이동하고 힘들게 삽니다. 정복하려면. 그 다음에 정복이 끝난 다음에 쉽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편안하게 하면서 돈 벌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목적은 돈이다 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수리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거꾸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느낌은 낮게 낙찰됩니까? 높게 낙찰됩니까? 낮게 낙찰됩니다. 왜? 다 싫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비용을 집을 뜯어 고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깔끔한 집에서 살아본 사람이 둘이서 단독주택을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수리 경험을 해본 사람이 이깁니다. 안 살고 싶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 사당동 단독주택을 살 때, 사당동 단독주택 이걸 살 때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세면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철골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지 보셨어요 혹시? 세면이 한 노후되다 보면 20년쯤 되다 보면 그 철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깔끔하게 안 나와 있죠? 녹이 쓸어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쯤 관리하는 집이었고 각 층마다 방수 때문에 물이 새니까 집에 쓰는 그 장판 있죠? 장판을 뜯어다가 앞에 베란다에다가 막아놔. 완전 누더기 같은 집이죠. 그 다음에 페인트가 거기에 사는 그 집주인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또 색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빨간 페인트를 얻어다가 노인네니까 그냥 뭐 개념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그냥 빨간 페인트를 발라서 온 집이 빨겠어요. 혹시 빨간 집 보셨어요? 서울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빨간 집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빨간 페인트가 떨어져요. 아까 철골에 들어다니는데 페인트가 붙어 있겠습니까? 페인트 떨어지면 이렇게 손대면 뚝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좋으냐? 전깃줄이 그 집을 칭칭 묶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전선 있지, 빨래줄 있지, 또 그 제가 전기공사 하는데도 한 500에서 700 정도 들었습니다. 그 집이. 전선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야 이거 사놓고 저는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줄이려고 전기공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기업자가 탁 보더니 나중에 불날 위험이 있다 이거죠. 누전의 위험. 에? 그러면 돈 들여서 사놓은 거 불 나와서 확 꼬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선이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단추만 이렇게 있잖아요. 단추가 아니고 밖에 아예 전선이 노출돼서 다녀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불나기까지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세요. 그렇게 되는 집이 있었거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대해 투자한 돈이 3,500만 원인가 수리를 했습니다. 뭐 창틀 다 고쳐야 되죠. 어떤 데는 창틀이 어떻게 됩니까? 눌려서 창문 안 열리는 집 있죠? 삐걱삐걱 하다가 안 열리는 집이 있어요. 뽀개 내고 다 이렇게 샷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다 페인트, 방수 페인트 한번 발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장판을 걷어내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한 2달 가까이 했어요. 그래도 그 집에 대해서 팔고 나서 2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싸게 샀으니까. 자, 낡고 후지니까 많은 사람이 덤비더라 안 덤비더라? 안 덤비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 낡은 집 사가지고 고친 다음에 비싸게 팔려고 이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샀던 것처럼 처음부터 싸게 사야지 고쳐서 제가 받습니다. 더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경매랑 융합을 해서 뭐 제가요 이렇게 산 다음에요 더 돈 들여서요 3억짜리 시세 3억짜리를 2억 7천에 사가지고 3천만 원 들여서 3억 5천 받을 것 같죠? 3억 달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아파트도 그렇게 안 돼요 잘. 근데 단독이 지가 꾸며놨다고 해서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 평수면 다 평당 땅값이 있는데 3억 하면은 3억이지 나는 돈 투자했으니까 3억 5천 주라고 하면 안 팔립니다. 통일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멘트를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제가 한둘 들어보겠어요. 맨날 들어보는데 역시 경매를 잘 모르는구나. 경매를 모르는구나. 싸게 사서 수리해서 제가 받는 것이지. 그런 거지. 그거를 수리한다고 여러분들 같으면 수리해서 깔끔하다고 돈 더 주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 평수면 같은 평수면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 단독은 수리비가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꺼린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편견이니 수리를 안 해봐서 수리가 힘든 것이지 수리는 여러분들이 합니까? 세면 나르고 벽돌 날라요? 돈으로 하는 거죠.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거 엄청 좋아요. 편하고. 다 돈으로 사람 시키면 됩니다. 수리도 돈으로 하는구나.
서너 명 불러놓고 야 견적 띄워봐. 그래서 그 중에 싼데 하고 싼데 업자를 정하면서 후려치기죠. 여기까지 해주면 내가 이 돈 줄게요. 끝.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는 그 친구랑 낯선 사람하고 5분도 같이 못 있는데 시세조사 어떻게 해요? 요런 사람도 있듯이 이렇게 많은 견적을 띄워봐서 그 중에 좋은 견적을 하고 견적을 낸 그 사업자랑 계속 그 협상도 하면서 공사 감독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피곤하고 복잡하다고 인식한다 이거죠. 일반인들이 다. 근데 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 재밌어요. 근데 안 해보다 보니까 야 수리비 많이 들어. 그럼 이 물건 꺼려. 거기에서 또 좋은 물건을 놓칩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경매 편견들이 내일 모레 설명하는 부자 마인드 외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눈입니다. 눈. 대부분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벤트 잘해주고 선물 잘 주고 그 다음에 차문도 딱 열어주고 닫아주면 우와 1등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평가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편견이더라 이거죠. 편견이더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해서 야 이건 이런 거고 재개발 지역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택은 수리비가 더 들고 아까 뭐 있었습니까? 투자 내가 가진 돈이 적어서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융자는 괜히 은행한테 주는 것 같고 뭐 요런 거 또는 뭐 사람을 내보내기가 어렵고 내보내다 보니까 사람을 약탈하는 것 같고 어떤 것 같고 요런 모든 생각들 때문에 물건 검색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한 대씩 주잖아요. 그러면 엉뚱생뚱한 걸 가지고 보배라고 가지고 다닙니다. 쓰레기 물건을 막 챙겨 다닌다니까. 왜? 실무 연수반에서도 제가 실컷 이 내용을 설명해요. 종목별, 금액별, 지역별 편견을 깨십시오. 2시간 동안 떠듭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 듣지만 실컷 떠든 다음에 주의사항 딱딱딱딱 지정해주고 검색해 오세요. 그러면 죽을 만한 물건만 골라옵니다. 딱 투자하면 요게 이제 안 나올 돈, 묻혀서 안 나올 돈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런 물건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량 물건은 1년 내내 투자를 해도 10개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여태 해보면. 딱 눈에 쏙 들어와서,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이런 거. 돈 좀 된다는 거는 뭡니까? 아까 말한 10에서 20%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억 투자하면 1억에서 2억 나와야 됩니다. 미니멈. 심지어는 한 푼도 안 투자되고도 7, 8억씩도 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2억 6천에 받은 건데, 당시에 7억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가 250 정도 나오고, 보증금이 한 7천 정도 있고, 그죠? 자, 2억 6천짜리지만 융자를 1억 4천을 끼고 들어갔었어요. 반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3천 정도 융자가 있어 버리니까 사실은 내가 투자한 돈이 다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다. 그게 최근에 올라서 1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입한 돈은 거의 없다 이죠. 엎어치고 덮어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잡으려면 사실은 이제 애를 쓰는데 희한하게도 매 경기마다 열리면 30건이든 40건이든 주인이 나타나서 가져가더라 이거죠. 그럼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돈도 안 되는 물건을 저런 사람들 눈에 보기 좋아 보이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경매로 답을 내겠다 싶을 때는 첫째 보는 눈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뭐와 관련된다고요? 우량 물건을 보는 눈하고 관련됩니다. 괜히 이거 좀 재밌는 얘기 1시간 들었구나가 아니에요.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방 이 말한 편견들을 극복을 해야만 물건을 고를 때 좋은 걸 고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습관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왜? 평생 요 반대대로만 살아왔거든요. 평생. 근데 이제 단박에 해보려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아실 거는 경매 편견이란 게 뭡니까? 보는 물건, 좋은 물건을 골라내기 위한 비결을 알려드린 거다 이거죠. 이 편견 외에도 무궁무진하지만 대표적인 편견이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앞면과 뒷면이 모두 동전이듯이 경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좋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쁜 점이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쁜 게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단독주택이 이러니 저러니 단점이 무궁하게 있었는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팔고 보니까 돈이 남더라.
그러면 이거는 뭐죠? 좋은 집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거 이만큼 나쁜 집이 있을까 싶었던 물건이 좋은 집이 되는 겁니다. 예. 경매는 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것은 돈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은 돈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경매는 좋다. 그러면 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는 나쁜 지역이야, 방향이 동향이 아니고 북향이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땅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고 삐뚤빼뚤해. 아까 그 사당동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뒤에 이 사당동 물건이 있으니까 번지 한번 보고 지본도 한번 봐보십시오. 망치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대문이 이렇게 걸려있죠. 집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68평. 이런 땅들을 되게 이제 부지 연장집이라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싫어하고 공인중개사들한테 그 동네 가서 이 땅 어때요? 그러면 그런 땅 왜 삽니까? 이럽니다. 첫마디가. 여러분들이 시세조사 10군데 하면 아이고 그런 거 사서 뭐해요? 나도 이거 샀을 때 안 팔려요. 이런 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저걸 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물건 잘 사셨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팔리더라. 여기서 뭡니까? 좋은 것은 돈이 되는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안 되는 게 나쁜 건데 대부분 야 모양이 나빠 안 좋은 거 끝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벌써 다르다 아시겠죠? 행복은 불행이 존재해야 의미가 있고 경매 성공은 곧 수많은 노고와 투자의 난관을 극복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각종 난관이라고 이름되는 사안들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 하고 즐겨야 됩니다. 경매는 정말 즐겨야만 이깁니다. 경매 투자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건만 되면 수백 번 그 이상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투자로서가 아니고 인생관으로 보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결론으로 썼습니다. 왜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1년에 한 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하듯이? 밥 먹듯이. 밥은 하루 삼시세끼 잘 먹잖아요. 뭐 투자는 왜 드문드문합니까? 대부분 이상하게 그러는데 투자도 경매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끼니 걸릴까 두려워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벌써 이것도 좀 마인드죠?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밥 먹듯이 하래.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래 내가 보니까 밥 먹듯이 해야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돼야 된다니까요. 못 잡아서 안달이 나야 되는데 대부분 양반들이죠. 출신이 다 양반 출신이라서 살살 팔자고름으로 가면서 잡으려고 그래. 그리고 금방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사례. 세옹지마라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들어보셨어요? 예.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거죠. 변방세자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말을 한 마리 키웠어요. 옛날에 말은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현대로 보면 자동차죠. 그래서 있는 집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집안인데 말 한 마리 있었으니까 애지중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도 그러고 자기도 우울하죠. 그랬더니 이 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얘가 신의 저주를 받았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말이 없어진 말이 누구랑 같이 옵니까? 다른 말하고 한 마리가 친구가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와 사람들이 야 얼마나 천생의 복을 많이 지었길래 저러나 또 이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 말을 타고 아들이 타고 놀다가 다리가 똑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렇지. 예. 우리가 거저 얻은 건 거저 나간다던데 저게 막아 낀 말이지. 그럼 아무려면 좋은 말이면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겠어?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 불려나가서 젊은이들이 죽는데 이 아들만 장애 자라서 안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 이런 거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경매 이제 부자 마인드 시간에 제가 투자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림을 쫙 그려서 쪼로로로 하다 보면 그 과정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장애가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장애를 손쉽게 웃으면서 넘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옹지마의 사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가 팔이 힘드니까 내가 그냥 아유 나 못하겠다 경매 아유 이런다 이거예요. 당장 아령을 들어서 힘을 키우려면
근육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실컷 해놓으면 아프고 하다가 그 다음에 높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경매만 하려고 그러면 싫더라. 한번 딱 들고 만져보고 무거우면 탁 던져버려. 안 하겠다 이러죠. 근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 경매의 장점 설명하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경매의 편견 오늘 한 거는 다만 즐거운 한 얘기가 아니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세옹지마 얘기처럼 그 행불행이 이렇게 어느 한 단면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더라. 또 저런 관점 이런 관점 제가 몇 가지 건드려 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물건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이 금방까지 좋아했던 아파트가 이거 돈이 안 되는 물건이었다고 아는 그 순간 아무래도 발전은 있는 거죠. 예. 이게 경매 편견을 공부하는 그 교육 효과입니다. 효과. 눈을 좀 바꿔보자. 부자는 0.1%니까 0.1%가 아무래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부자도 나처럼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